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식구 같은 분들이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우리가 네. 뭐 매주마다 거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고 그걸 좀 네. 분석해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네. 확실히 숫자를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5%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가 4%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오른 그런 수치입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로 응답자들이 꼽은 것은 외교, 노조 대응, 결단력, 추진력, 뚝심 등이 이제 6%였고요. 국방, 안보, 공정, 정의, 원칙 등이 5%, 전 정권 극복, 경제, 민생,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주관과 소신 등이 이제 4%였습니다. 부정평가로 꼽은 것은 외교가 이제 28%였고요. 경제, 민생, 물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9%, 독단적, 일방적 7%,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6%, 소통 미흡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7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수치가 이제 나온 것이었는데 그때는 뭐 여당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지금 보셨듯이 아무래도 이제 외교가 크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수치라는 분석이고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론조사 내용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좀 잘라가지고 네. 좀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진 것, 그 원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했을 때 수습책이 안 나왔을 때 20%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대통령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조사를 했을 때 보면 8월에 한 차례 최저치인 24%, 네. 10월 달에 최저치인 24%, 그리고 이번에 이제 27%, 이 세 번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8월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충돌이었거든. 아, 이거 이렇게까지 충돌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보완책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과 이준석,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충돌. 10월 달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그 바이든 날리면 네. 그 사태 때 빚어졌던 저렇게 충돌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계속 충돌을 이어갔던.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냐면 뭐 대일 외교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 안보실 파장도 그렇고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관련이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미국 불법 도 감청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예. 아 이렇게 대응하겠지 했는데 그렇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내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건 심지어는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아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부르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 뭔지 아시잖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 이럴 때 좀 네. 리액션을 잘해줘야죠. 네. 대륙주. 네. 대륙주. 근데 지금 대륙주에서는 이 대륙주가 보시면 대구 경북이 긍부정입니다. 앞에 긍정을 말씀드리고 뒤에 부정 44대 53. 부정이 53. 그다음에 60대는 47대 48. 그다음에 주부청은 45대 48. 마지막으로 중도청입니다. 18대 73.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따로 떼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외교가 긍부정 평가 있는데 맨 앞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제3자 배상함과 관련한 한일 관계 그리고 또 성인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의 대응.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 이제 유출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보이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이 보였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크게 양보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후에 좀 지켜보자 그러면 양보한 만큼 뭐 돌아오는지 그 정도의 어떤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양보를 한 것인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후에 일본의 태도를 쭉 보면은 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컵에 물을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일본은 컵을 본 적도 없대요. 컵을 본 적이 없다. 컵이 뭐 눈에 들어와야 물을 채우든지 말든지 할 건데 컵도 본 적이 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 그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도청을 했다는 것은 미국도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화해서 인정하고 있는 네네. 바인데도 네.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앞에 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이것도 좀 국민들이 좀 지켜볼까 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이미 이게 뭔가 외교적인 부분에서 망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신경인데 네. 여기에 추가적인 그러한 어떤 타격이 들어가니까 보수층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단적인 예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네. 어제 그제까지는 이게 여러모로 뭐 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뭐 미국에 대해서 막 반대하자 이러기보다는 네. 우리의 어떤 이 방첩 능력을 잘 키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설은 미국도 도청을 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고 지금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도 원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김태호 1차장이 무슨 양국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수 문서가 위조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맞지 않느냐. 네. 아마추어적인 이러한 외교 난맥상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수층의 분위기예요 지금 일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은 보수층이 이탈했기 때문에 30%가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 사이에 이제 경제 민생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네. 부정평가 이후에 독단적 일방적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이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은 위조가 됐다 그 문서는 도청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21歳미 공군 정보부대 소속 군인이 지금 문건 유출자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네. FBI한테. 물론 이제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보부대 소속 군인이 이걸 유출했다고 하면은 미국 정보부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 다 위조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해왔는데 이게 논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실은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이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신경을 책임을 언론 보도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지만 만약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자국 국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전 세계 그런 언론이 제가 아는 언론이 한 3개 나라 정도에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언론은 그렇게 합니다. 자국의 국익을 자국의 정권의 이익과 등치시킨 다음에 그것과 배치되는 사안은 없는 걸로 만들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어떤 취재 대상들에게 묻지 않거나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오히려 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CIA나 NSA나 뭐 등등으로부터 DNI나 등등으로부터 도청을 당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도청을 한 것으로 결과로서 생산한 정보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적을 하지 않는 게 국익을 지키는 언론의 태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엉망진창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게 국익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청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도청하느냐라고 말해야지 우리 국익을 지키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고요. 중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8인 것은 뭐 그렇다 치고 대체적으로 한 20%대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한 20% 18인데 저는 더 주목하는 건 중도층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으로 치닫지는 않아요. 통상 73%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진보층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중도층에서 나왔다는 거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진위 여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사실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같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도감청이라는 게 도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도청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안과 아주 흡사한 것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도의 문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얼마나 많은 양을 도청했겠냐 이거죠. 감청 불법 감청했겠냐 이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전에서 애슐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메일까지도 다 이 도청하고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은 대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 국가로서 한미 동맹을 우리가 해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스를 일이 뭐가 있냐?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다고 빅데이터상에서도 나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나 또는 썸트렌드를 분석을 했을 때. 네. 근데 뭐냐면 태도죠.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해서도 태도고 이번에도 태도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 안보실에서의 파장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전달해야지. 지금 한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극도로 반발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미국과의 아주 우호 동맹이 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입도 뻥끗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그건 왜냐하면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건이 유출됐을 때 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막 미국을 도찰하고 이래요. 네. 러시아는 지금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무단으로 도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우리가 뭐 미국의 백악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도찰하겠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고 그건 우리가 또 감히 시도도 안 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럴 때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의 분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럼 7일 8일 뒤에 대통령이 미국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바이든 대통령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화가 나게 만들었으면 IRA법이나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원전 관련해서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국민들 지금 난리 났어요. 저는 오히려 얻어낼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면은 언론이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고 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꼭 도감청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거꾸로예요.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 그걸 비판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어디 동맹을 흔드느냐 이렇게 고함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MBC가 뭐 그 난리가 나고 이 상태가 되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거꾸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완전히 이 문제를 거꾸로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짧게만 이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동북아의 또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의 분석과 표현대로라면 미국의 저자세, 일본의 저자세인데 우린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진핑 주석을 언제 만날지를 모르겠어요. 중국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네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만났어요 이미.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법안이 그렇게 나라에서 시끄러운데도 와서 만났어요. 또 지금 브라질의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도 만났어요. 네네. 그런데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 룰라 대통령을.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라질은 우리나라한테는 안 중요한 나라입니까? 프랑스도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이러겠죠. 아니 일본한테 저자세, 미국한테 저자세인데
아니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고자세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더 꼬여버리는 거죠. 네네. 근데 뭐 한때 20%대 지지율로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들이 좀 결집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윤 대통령이 30%대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좀 유지해 왔던 거는 확고한 일종의 지지층이 보수층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대구 가가지고 일부러 시구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지율이 흔들릴 때 TK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은 뭐 다른 지역은 다 마찬가지로 부정평가가 높았지만 긍정평가를 오히려 9%포인트 앞질렀거든요. 이 TK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의 뭐 일종의 무슨 뭐 응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정말 대통령이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맥락이라면 네. 그러면 당연히 뭐 그래 좀 힘을 실어줘 보자. 뭐 미워나 슬프나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 정권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할 텐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리더십을 바꾸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책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범하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대일 관계에서 더 이상 남은 게 뭔지도 애매해졌고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마추어다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당대회를 그렇게 치러가지고 지도부를 뽑아놨더니 다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상한 말만 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건 뭐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탕발림이었냐.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스킨십 하면 대구 경북은 그냥 지지해 줘야 되는 거냐. 이 생각부터 드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지율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대통령실은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 스킨십을 늘리면 대구 경북의 보수층부터 지지율이 쭉 회복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바뀔 거야. 바뀔 건데 그 바뀌는 거에 첫 걸음으로 대구 경북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근데 지금 대구 경북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영남 전체가 흔들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 뭔가 지금 어떤 특히 외교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대응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 이전부터 바뀌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유권자들 개인만 따져보면은 이념 결집적이 아니라 이해 결집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구 경북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구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그러면 대구 안 내려와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빛나게 잘해서 매우 빛나게 잘해서 지지율이 60%다. 그러면 대구 안 내려와도 박수 칩니다. 서문시장이 아니라 방산시장에서도 박수 칩니다. 자갈치 시장도 박수 칩니다.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는 뭔가 해소되고 해결되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 서문시장을 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구도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고 근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인데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또 당 내에 내용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여론이 악화된 거에는 이른바 홍준표, 김기현, 설전 파장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권과 관련되는 얘기로 김기현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뭔가 좀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돈돼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출할 때 국민 여론을 잘 듣고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쓰는 분들 위주로 지도부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 여론 위주. 당원 100%로 하고. 그렇죠. 예. 지지층 여론 위주를 신경 쓰는 지도부를 구성해 놓으니까 국민 일반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조수진 최고위원의 박판 공기 먹는 걸로 쌀 소비량을 늘리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두 공기를 먹자고 그랬으면 제가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데
두 공기 먹으면은 쌀 소비량이 늘겠죠. 근데 한 공기는 남기나 마나 그것은 한 공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 저 세 공기 먹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은 5공기 6공기도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4.3에 대한 이상한 그런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고 네. 이상한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국민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지도부가 또 단호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질질 끌면서 이거를 김기현 대표가 무슨 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정강훈 목사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태도고 오히려 네. 이런 대응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고문을 해촉을 했는데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가 달라지나요? 지위가 네. 달라지지 않는데 왜 그랬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중앙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근거로 들었냐면 나는 당의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중앙정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SNS 중앙정치 평론하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에 10분 이상 하지 않는다. 10분만 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상임고문이 아니니까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중앙정치에 대해서. 네.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문제적인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홍준표 시장도 잘한 건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뭐 이게 괜찮을 텐데 거꾸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네. 납득이 문제입니다. 이 영화 건축학 결혼 보면은 조정석 배우가 납득이로 나오거든요. 네.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이 터졌을 때 후속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또 그 일부 주변 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왜 이렇게 70%가 넘는 부정평가를 할까 하면 역시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우리 김성환 앵커자랑 다양성이거든요. 우리 이 코너에 시사야 정치 외전 코너에 김민아도 있고 배종찬도 있고 이 다양성이 반영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획기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양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홍준표 정치들이 홍준표 와서. 시장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당 내 진영이 구성되어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윤심 단일 대우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심 단일 대우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배종찬 소장이 유난히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밥값을 해야죠 우리가. 그럼요. 5공기 6공기씩 먹으니까. 한 끼에 세 공기를 먹으니까. 예. 우리 세 공기 먹기 운동해야 되는 건지 예. 모르겠네. 하여튼 자 오늘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도 못지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요구 같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뭐 녹취록까지 막 공개되고 이런 걸 보면 없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몰려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그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사실 뭐 굳이 책임을 묻자면 당시에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당시 또 이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돈을 살포한 것이다.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척 간도에 서 있다. 민주당도. 결정적인 타격 중에 한 장면이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그 나물의 그 밥 김성환 앵커가 말씀하셨던데 그런 시각이거든요. 네. 그나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악재 또 관련된 악재 또 국민의힘 관련된 연동되어 있는 악재가 많다 보니까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게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우리만이냐. 또 이때 수사를 하느냐. 이거 프레임이다. 또 검찰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니까 또 이 수사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걸 갖다가 또 이 민주당을 통해서 지지율 반제를 꾀하는 것이다.
글쎄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탈탈탈 틀어서라도 먼지가 안 날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김행국께서도 말씀하셨고 보도된 대로 관련된 녹취록만 해도 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거의 불덩어리 상태인데 네. 지금 뭐 3만 건에 물론 이제 그 숫자가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섞여서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3만 건이 그러면 이게 관련된 의혹도 굉장히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상당히 중진인 윤관석 의원 또 이성만 의원 등등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걸 본다면 특히 그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겠죠. 네. 또 송영길 전 대표 그 넘어서서 뭐가 있을지는 또 수사를 더 해봐야 밝혀지.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제일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네. 이런 부정 비리 부패 의혹에는 화이트 칼라가 흔들려요. 화이트 칼라가 전체 유권자의 40% 정도 되고 사실상 민주당의 배수진이거든요. 네. 이들이 흔들리면은 상당히 앞으로 당분간도 그렇겠고 총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큰 타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 검찰이 뭐 압수수색 그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은 영장에는 9,400만 원을 지금 뭐 의원들 한 20 이게 숫자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4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돈을 뿌렸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정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녹음이 얼만큼 더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완전히 판도라 상자처럼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장이 이게 뭐 얼만큼 커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이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때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준다고 약속한 사람, 받기로 한 사람 다 사법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사받아야 되는 현역 의원만 이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돈을 받은 대상들은 또 현역 의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지역의 위원장들 그다음에 네, 대의원들 그렇죠. 뭐, 캠프 뭐 조직 네. 담당자들까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액수가 등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은 300만 원, 뭐 누구 뭐 어디는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검찰이 요 그림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지금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럼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그냥 검찰의 음모입니다 이렇게 대응해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네. 해답이 없는 것이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무슨 뭐 관리 책임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파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300만 원씩 돈봉투 돌린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뭐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과거에 2008년에 한나라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박기태 대표가 이 의혹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사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국회의장 그만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박기태 국회의장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데 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수사를 자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 당내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은 그래도 안고 가려고 하는 거다 이게 수사가 막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느낌을 줬던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태도는 근데 그게 아니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내에서 대응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전화 이복이 되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막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뭐 조작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응에 이 어떤 첫 걸음을 잘못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게 한 이틀도 네.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여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비난은 당연히 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거에 뭐 우리 차떼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처럼 이거 천막 당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450억, 480억인가요? 그 선거 비용을 다 또 토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사
구입을 할 때 비용이나 들어갔던 그런 정부 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사실상 토해내지 않으면 총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인데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도층 부정평가가 70%대로 치솟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계속 그냥 뭐 대면 이렇게 넘기는 식이 된다면 뭉개는 식이 된다면은 엄청난 중도층의 파장이 있을 건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김연아 평론가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 풀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좀 선제적이어야 된다. 예. 지금 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인가요? 그래서 예. 당 내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걸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저는 세 번째는 공천권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단 한 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의원들은 공천은 없다. 저는 그 점을 분명하게 단호함을 보여줘야 예, 단호함을 보여줘야만 지금 중도층이나 심지어는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도층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야 안타깝게 생각이 사실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막 이제 검찰이 또 이제 장난쳤다 이렇게 할 것인데 예. 중도층의 경우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어떤 후보가 일탈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잡고 정화하는 어떤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걸로 뭐 민주당이 그래도 잘못된 게 나오니까는 저렇게 좀 수습을 하네라고 할 텐데 원래 저랬나? 송영길 후보만 당시에 뿌렸나? 홍영표 후보는 안 뿌렸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우원식 등등 뭐 이런 후보들로 후보 나온 사람들 다 뭐 안 한 건가? 그러면 그 이전 전당대회는 또는 이재명 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부패한 정당이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로서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국민 신뢰를 크게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대표직에 있는 한 이걸 바로잡고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첫 일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실 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오너면은 이런 걸 잡고 중심을 잡고 쳐낼 건 쳐내고 갑시다라는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격당할 수 있다 이런 구도가 지금 성립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조심스러운 건데 하지만 이 한계를 민주당의 모든 뭐 계파가 있다면 모든 계파 모든 소속의 사람들이 이 위기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방식의 뼈와 살을 깎는 방식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예. 이 파고를 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목소리로 당의 혁신이나 쇄신을 얘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 나왔을 때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악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해소하느냐, 대응하느냐. 예, 이게 중요한데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 예. 만약에 여기서 실망감을 느끼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는 현재로서는 최대 숙제인 것 같아요.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대응도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호남 지지율. 근데 호남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호남 춘향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악재로 호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렇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 짐을 져야 됩니다. 대표로서. 네. 오늘 뉴스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1239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여론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인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들을 생각이 있는지 답답하네요. 국민 공감 능력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한번 좀 새겨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야 그런 얘기를 하지 잘 나갈 예. 얘기 안 합니다. 계속 문자 주십시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년 4월 16일이 다가오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데요. 최근엔 세월호 엄마들의 연극 도전기를 담은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바로 영화 장기자랑인데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이 영화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 이소영 감독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영화 장기자랑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